자, 사업소득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326페이지 피시면 사업소득과 관련돼서 우리 총수익 금액과 필요경비 그리고 사업소득과 관련된 수입 시기 내용이 나와져 있습니다. 시험은 총수익 금액에 속하는 거, 속하지 않는 거, 필요경비에 속하는 거, 속하지 않는 거에 대한 선별 문제를 지속적으로 출제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내용은 뒤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 필요경비 산입과 불산입, 수익금액 산입과 불산입에 대한 선별 부분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걸 사지선다로 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소득의 수입 시기는 시험에서 아주 자주 내지는 않고요. 어렵게 내게 하고 싶을 때 아주 간혹 냅니다. 그래서 빈도가 높지 않은 문제에 속하기는 합니다. 자, 총수익 금액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총수익 금액 항목이 있고 그리고 불산입 항목이 있다. 자, 총수익 금액 항목입니다 라고 써드린 부분은 자, 일단 구분할 때 이렇게 가져갑니다. 나 회계 처리를 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구분합니다. 그래서 회계 처리를 우리 무엇하였다? 회계 처리를 저 왜 이렇게 썼을까요? 회계 처리까지 쓸게요. 글씨를. 자, 회계 처리를 무엇하였다? 우리 하였다, 회계 처리를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회계 처리를 안 하였다. 이렇게 되면 자, 지금 총수익 금액에 해당되는 항목인데요. 회계 처리를 하였다라는 부분하고 안 하였다라는 부분을 두 개를 구분해서 했다라고 하시면 우리 조정은 없습니다. 조정은 없음. 됐을까요? 총수익 금액 항목이면. 근데 회계 처리를 안 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개인 조정에 의해서 무엇 해주셔야 된다? 총수익 금액에 산입시켜 주셔야 합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이 총수익 금액 항목을 산입 항목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회계 처리가 되어 있으면 별도의 조정이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회계 처리가 안 되어 있으면 반드시 플러스 시켜주는 산입의 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에 나와 있는 사업수익금액. 그럼 이 부분은 우리 열거주의에 의하여 이런 부분들은 사업소득입니다. 라고 써 있는 게 사업수익금액이에요, 여러분. 그럼 당연히 총수익금액 산입 항목이겠죠. 다만 이 사업수익금액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야 된다. 매출과 관련된 애누리가 있거나 매출과 관련된 환입이 있거나 매출 할인이 있었다라면 이 부분은 빠져야 된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사업수익 금액은 무슨 의미가 된다? 순 매출액의 의미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순 매출액이 사업수익 금액이 된다. 이런 표현이 됩니다. 회계 입장으로 말씀을 드리면. 근데 이건 회계랑 세법이랑 다 같죠, 여러분. 부가세도 빼라고 그랬죠. 과세표준에서. 지금 수익 금액에도 들어가지 말랬죠. 그리고 회계에서도 순매출액으로 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회계 처리만 제대로 하고 들어왔다라면 조정사항이 생길까요? 안 생기죠, 여러분. 자, 그리고 사업수익 금액 중에 주택 임대소득은 당연히 들어와야 됩니다. 부동산 임대소득 포함이니까. 그런데 2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나 무엇 할 수 있다?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분리과세를 선택했을 때 우리 세율은 몇 프로이다? 14%이다. 라는 걸 하고 들어온 거죠. 자,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이 있었다라면 이 부분도 우리 수익 금액에 포함시켜주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 판매 장려금 지원받았어요. 이 얘기가 됩니다. 지금 당신이 이 물건을 팔아주면 우리가 얼마 줄게요? 라고 하면서 고객들이 돈을, 우리 거래처도 돈 줬다는 거죠. 그래서 판매 장려금이에요. 그리고 이 판매 장려금은 누가 봐도 내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판매 장려금을 받으면 총수익 금액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회계 처리가 잘 되어 있으면 문제될 거 없죠. 그리고 내가 판매 장려금을 주는 회사일 수도 있죠, 여러분. 그럼 이 부분은 필요경비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자, 필요경비로서 지출된 세액이 환입되었거나 환입될 금액. 자,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제가 지금 돈이 나가는 게 있어서 차변에 우리 무슨 부분? 비용이라는 처리를 해놨었다. 이 얘기입니다. 또는 내가 재고자산 처리를 해놨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무엇 되었다? 다시 입금이 되었다. 환입되었다. 그러면 우리는 차변에는 들어온 돈이에요. 그죠? 나갈 때는 대변에 나가는 돈이었겠지만 그럼 차변에는 들어온 돈이고 대변에
누구를 쓸 거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비용이 환입됐으니 우리 비용을 줄여주시거나 그쵸? 비용을 무슨 처리해 주시면 돼요? 마이너스 처리하면 여러분 사실상 뭐가 될까요? 총수익 금액이 늘어나는 상황이 되죠. 이렇게 처리하시거나 또는 재고자산을 무엇하는 우리 늘려놨던 금액을 줄여주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표적으로 무슨 얘기가 등장할 수 있다. 우리 관세를 내고 들어와요. 그러면 관세는 취득원가에 가산해야 되잖아요. 그럼 취득원가에 가산을 했으니 재고자산이 증가됐었겠죠, 여러분? 그러다가 제가 수출을 하게 되면 국가한테 내가 수입할 때 부담했던 관세를 무엇할 수 있다?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럼 그때 관세 환급금이라는 회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저희가 원재료를 사가지고 왔으면 수출은 제품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제품 매출과 관련된 부분이어야 되니까 제품 쪽의 원가를 줄여줄 거고요. 그리고 상품을 사다가 상품을 수출했다 그러면 상품과 관련된 관세환급금 계정을 쓰셔서 우리 무슨 부분 소위 말해서 원가를 줄여주는 행위를 할 거거든요. 그럼 재고자산의 최종 종착지는 어딜까요? 재고자산 모두 다 팔면 매출원가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원가가 줄어든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럼 수익은 다시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런 식의 행위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관세 환급금이라는 부분의 용어가 들어올 수 있어서 요거까지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사업과 관련돼서 우리는 자산 수중 이익이 발생했거나 내 수중에 무상으로 자산을 받은 거죠, 여러분. 그리고 내가 갚아야 될 빚을 무엇하였다? 면제받았다. 그래서 자산 수중 이익이나 채무 면제 이익이 있다라고 하시면 이건 사업과 반드시 관련이 있어야 돼, 여러분. 그러면 총수익 금액에 들어오면 된다. 그럼 회계 처리한 부분 중에 그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셔서 정리만 해주시면 되죠. 근데 사업과 관련이 없대요. 그러면 이건 증여세가 발생해요, 여러분. 무상으로 준 거니까 증여세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소득과 관련된 소득세 얘기할 때는 계속 무슨 글씨, 사업과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걸 계속 강조해요. 그래서 사업 무과는 해당 사항이 없거든요. 자, 그리고 사업과 관련해서 생긴 보험 차익이 있었다. 대표적인 게 뭐였죠, 여러분? 우리 그 이자 소득으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라고 했던 거. 퇴직연금, 운용, 자산과 관련된 운용 수익이요. 그렇죠? 이 부분은 실제 이자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건 맞지만 이 부분은 사고 관련된 부분으로 보아서 총수익 금액에 포함시켜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회계 처리할 때요. 이 운용수익 뭐로 처리하셨어요? 차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원본 전입되니까 대변에 영업의 수익 처리했잖아요. 근데 그게 영업수익처럼 올라와야 된다는 게 소득세법 입장이라는 거예요. 소득세에서는 영업의 수익의 용어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회계에서 배웠던 회계 규정을 모두 다 영업수익으로 바꿔줄 수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세무조정에서 잡아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가사용으로 소비된 재고자산이 있었다? 이 얘기는 뭘까요? 회사가 판매 목적이나 생산 목적으로 구입해서 갖고 있었던 재고자산을 내가 생산하는 데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데 썼어야 되거든요. 근데 생산과 판매에 쓰지 않고요. 자기 집에서 썼다 이 얘기인 거죠. 그게 가사용이잖아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할 거냐? 자, 지금 이 재고자산을 시장에 팔 때는 우리 시가로 팔겠죠, 여러분? 그러면 시장에 파는 시가 금액은 총수익 금액에 넣어주시고 그리고 너 이거 재고자산 사는데 들어간 돈이 얼마야? 매입한 금액이 있겠죠, 여러분? 그럼 그 재고자산의 원가는 그럼 쉽게 생각하면 매입한 금액은 생산한 제조 원가는 이렇게 됩니다. 그 원가는 무엇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해라. 그래서 나머지 차액만큼을 무엇으로? 우리 이익을 본 것처럼 보아서 소득세를 징수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면 총수익 금액 산입하는 건 수익처럼 보겠다는 얘기고요. 원가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는 건 비용처럼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수익과 비용의 차이만큼은 이익이잖아요. 그거는 소득세를 내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뭐 가지급금 처리하고 이런 거 안 해요, 여러분. 이게 법인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이 생기면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거나 뭐 우리 왜냐면 개인적인 공급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종업원하고 관련돼 있으면 복리지만 대표이사 개인적 과정은 가지급이겠죠. 그럼 그거로 처리해서 뭐 정리를 해야 되겠지만 여긴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팔았을 때 받을 수 있는 돈을 무엇으로? 수익금액을 넣고 그리고 그거 살 때 또는 제조한 데 들어간 거는 필요경비를 빼서 이익만 세금 징수해버리겠다. 이렇게 가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양도가액이 있었다. 그럼 누구는 뺀다? 부동산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양도가액은 우리 총수익금액에 두라라. 근데 더 중요한 용어는 무엇이다?
우리 간편장부 대상자는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 복식부기 의무자. 성실사업자도 복식부기 의무자, 여러분. 복식부기 의무자가 더 커지면 성실한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간편장부 대상자만 들어오지 않습니다. 간주임대료. 자, 조심할 거. 이 간주임대료는 부가가치세법에서 배운 간주임대료하고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배우는 간주임대료하고 계산 공식이 달라요. 그래서 부가세에서 배우신 간주임대료 끌어들이시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한 간주임대료는 소득세에서 얘기하는 간주임대료입니다. 그리고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간주임대료 계산 공식도 달라요. 네,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끌어들이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소득세법상 간주임대료가 있다라면 총수익 금액에 무엇하셔라? 산입해라. 이 부분은 여러분 회계 처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간주임대료는 소득세법에 의한 규정 서류가 있고요. 그 서류에서 계산된 거 가지고 우린 세무조정에 의해서 산입을 별도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고, 왜냐면 이 간주임대료는 누구만? 부동산 임대업자만 나오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다라면 세입자들한테 뭘 받았을 것이다? 보증금 등을 받았을 것이다. 그걸 가지고 일정 부분 임대료를 받은 것처럼, 근데 그게 부가세법에서 배웠던 공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계산 공식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너가 그 부동산을 빌려주는데 받은 보증금이 있지. 그 보증금에서 건설비 상당액을 빼고 이런 식으로 가요. 근데 우리 부가세 배울 때 건설비 상당액 빼라는 얘기 없었어요, 여러분. 그쵸? 받은 보증금에 곱하기 365분의 우리 임대 기간에 해당되는 부분이랑 과세 기간이랑 만나는 일수만큼을 곱해 주시고, 그리고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해서 계산했잖아요. 근데 그 정기예금 이자율은 여기서도 똑같아요. 율은 같습니다. 그런데 건설비 상당액을 빼고 양수가 나오면 계산하는 원리예요. 그리고 이 보증금을 가지고 내가 은행에 맡겨서 뭔가를 받은 수익들이 있으면 그걸 뺀다는 조항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공식이 달라요. 그래서 부가세하고 다르더라고 강조해 드리는 거고, 그리고 부동산 임대업만 여기도 들어온다는 거. 그래서 그렇게 받은 금액에 대해서 적용을 하되, 자, 주택을 대여하고요. 보증금을 받은 경우에는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주택은 무조건 다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요건을 충족한 사람만 들어와라. 이런 얘기가 되네요. 우리 부동산 임대는 다 주택만 있는 건 아니죠. 상가도 있으니까 여러분, 여기서는 부동산에 대한 부분 중에 주택 얘기를 단서단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위에 있었던 부분 말고도 기타 사업과 관련돼서 수익 금액으로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사업자한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이 있었다라면 그것도 수익 금액으로 들어와라. 그럼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 우리 부가가치세 배울 때요. 부가가치세 배울 때요. 뭘 배운 적이 있다. 우리 신용카드 매출이 있으면 개인 사업자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 우리 발행세액공제 있었던 거 기억해요? 발행세액공제? 그쵸? 자, 그럼 이 발행세액공제는 사실상 내야 되는 부가세를 덜 내는 거기 때문에 영업의 수익 계정 중에 자빅 처리하세요라고도 알려드렸었고요. 설마 전자신고 세액공제만 또 자빅으로 기억하시는 건 아니죠? 네, 그래서 이런 거 자빅 처리예요. 그럼 이 부분도 총수익 금액에 들어올 수 있느냐? 네, 들어와야 됩니다. 플러스입니다. 자, 그리고 작년 이슈 하나 얘기할게요. 저한테 질문한 게 있어서 이게 의견이 되게 분분했었고 국세청도 답변이 막 다르고 그래서 난리가 났었어요. 자, 작년이 코로나가 터진 상태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우리 수업 중에 부가세 수업할 때요. 여러분 작년에 한시법이고요. 이게 금년도부터는 없어요. 그런데 일정 기간 끌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국세청 양식은 없어질 수 없습니다라고 했었거든요. 그게 무슨 부분? 소규모 사업자 부가세 감면 조항이 있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부동산 임대사업자랑 과세 유용업은 안 된다라고 설명드렸던 부분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2020년도 한시법이니 그냥 난이 있으니까 설명은 뒤로 갈게요라고 하면서 제가 넘어갔을 거예요. 자, 그 부분이 이 신용카드 매출정표 발행세액공제처럼 다 자비익 처리한 부분이에요. 그럼 그것도 총수익 금액에 들어오느냐? 네, 들어옵니다. 그게 올 종합소득세 신고 때 영향을 줬었겠죠? 왜냐면 2020년도 종합소득 신고는 2021년도 5월에 신고합니다. 2021년도 건 2022년도 5월에 신고하는 거고요. 근데 그게 지금 세무서마다 답변이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무사가 아니에요. 세무서. 자, 세무서마다 답변이 다르고 세무사도 모른다고 그러고 이렇게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저한테 질문하신 분이 계셔서 저도 국세청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아보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거 지금 질문이 들어오는데 꽤 있는데 포함하는 게 맞습니다. 저는 포함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이게 들어가는데 그게 안 들어갈 수는 없어요. 네. 그러면 그게 총수익 금액, 소득세법상 총수익 금액에 포함을 해서 소득세는 내야 되는 거예요. 부가세 혜택은 받았지만. 그런 조항들을 항상 검토하셔야 돼요. 이게 한시법이어도 들어가는 게 있어요. 나 작년에 난리가 났었어요. 그것 때문에. 왜냐면 그게 결정이 제가 알기로는 5월 중순이 넘어가서 났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시험 출제 들어가서 그 출제 쪽에 들어왔던 본부에 있었던 분이 무슨 얘기하다 보니까 몰랐다고 해서 그분이 부랴부랴 국세청, 왜냐면 그분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판매하는데 판매에서 그 메뉴가 안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난리가 났었거든요. 업데이트가 뒤늦게 됐어요. 그 얘기를 저랑 하다가 거기 들어왔던 이사분이랑 얘기하면서 중간에 업데이트 시키고 난리가 났었던 상황이라서 그래서 이제 결정이 뒤늦게 되고 국세청에서도 본부가 또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본부 쪽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공문 가지고 정리하고.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됐냐면 그 부분 업데이트 되기 전에 종소세 신고를 벌써 끝낸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영향을 안 받는 분이면 상관이 없어요. 100% 면세다? 상관없어요. 근데 부가세 사업자이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그것만큼 소득세가 더 늘어나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뒤늦게라도 알았다라면 소득세 수정신고하시면 돼요. 어차피 5월 31일까지 다시 들어가는 건 문제가 전혀 되지 않아요. 가산세가 붙지 않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고 넘어간 분들은 과연 어떻게 했을 거냐는 거죠. 그것 때문에 올해 최대 이슈가 그 부분이었어요. 근데 그 신고를 과연 다 잘했을까라는 생각이 전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인 사업자 소득세 신고를 하실 땐 우리 한시법에 의해서 부가가치세 혜택을 본 게 있다? 그러면 그게 수익 금액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걸 항상 머릿속에 갖고 가시고요. 그게 지금 확정된 법이 없다 그러면 반드시 관할지 세무서 또는 우리 126번 전 전화도 하라고 그러거든요. 그 부분에 또는 우리 인터넷에 가시면 무슨 부분 인터넷상에서도 질의응답이 가능해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유권 해석처럼 법령으로 받고 싶다. 그건 다 페이퍼 접수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도 확정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기타 사건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내용을 이렇게 써드리지만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신용카드 매출정표 발행세액 공제라든지 2020년도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그런 부분들. 그래서 세금적인 혜택을 본 게 있으면 그것도 반드시 무엇해야 된다? 포함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들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얘기가 잠깐 생각이 나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총수익 금액에 들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총수익 금액 불산입 항목. 자, 지금 얘는 산입하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럼 이건 어떻게 보시자. 내가 회계 처리를 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걸 다시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회계 처리를 하였다. 근데 이런 불산입이래요. 제가 회계 처리했다는 건 내가 수익으로 처리하고 돌았어요. 이 얘기잖아요. 근데 수익으로 처리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무엇 하셔야 될까요? 회계 처리한 경우에는 지금 내가 뭘 해줘야 된다? 불산입을 해주셔야 돼요. 불산입. 근데 저는 지금 수익으로 회계 처리한 적이 없대요. 그러면 조정은 있다 없다? 조정은 없는 거예요. 됐을까요? 그래서 이게 항목이다, 불산입 항목이다 라는 걸 보실 때 회계 처리 여부를 가지고 조정을 하셔야 되는 거지 무조건 산입해. 무조건 불산입해 이게 아니에요. 회계 처리 부분을 보셔야죠. 왜냐하면 손익계산서상 당기 순이익이나 당기 순손실을 맨 꼭대기에 올려놓고 조정을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조정서 자체가 그렇게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소득세 등의 환급액. 자, 이 부분은 뭐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빼면 사업소득 금액이 나오고 그걸 가지고 종합소득 금액으로 합산을 시켜서 거기서 뭔가의 소득공제들이 빠지고 과세 표준이 나오면 산출세 우리 기본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이 나오고 거기서 세액공제 감면을 빼서 뭐 차가감이 나오고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결론적으로 내가 소득세를 징수하기 위한 기준금액을 만들어야 되니까 손익계산서에 계상되어 있는 소득세 등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소득세 비용을 차감하기 전 금액이 아니라 차감 후 금액이라는 거죠. 그러면 저희는 무슨 부분? 소득세를 빼기 전 금액으로 환원 조치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소득세 차감 전 손익 금액으로 무엇 해야 된다? 우리는 환원을 해놓고 소득세 계산을 해야 정확한 계산이 되는 거죠. 만약에 손익계산서다 당기순이익 상태에서 그대로 그냥 계산해버리면 벌써 소득세가 빠져버린 금액이잖아요. 그럼 빠지기 전 금액으로 돌려놔야죠.
그것 때문에 무조건 불산입이에요. 무조건 불산입. 그렇게 가는 부분인 거고요. 자, 그리고 자산수중 이익과 채무면제 이익은 사업과 관련이 있으면 수익 금액이 맞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자산수중 이익과 채무면제 이익은 세법에 들어왔더니 내가 뭐가 있더라? 결손금이 있더라. 여러분, 결손금이라고 하는 건 금년도에 벌어들인 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뺐는데 음수가 나왔습니다. 이거를 결손금이라고 합니다. 금년도 거. 근데 이 결손금이 발생이 되면 2020년 귀속분부터는 15년간 무엇할 수 있다? 2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당히 길어졌어요, 여러분. 기존에 5년이었다가 10년이었다가 지금은 15년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15년 동안 2월 공제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15년 2월 공제를 합니다. 근데 그 2월 공제를 할 때 문제는 뭘까요? 제가 변천을 얘기했어요. 몇 년? 5년이었다가 일정 시점부터는 10년으로 바뀌었다가 또 일정 시점부터는 15년으로 바뀌었다라고 얘기해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5년이 지난 부분은 우리 2월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그 5년이 만료된 부분에 내용이 있었을 때 나 금년도 손익계산서에 자산수준과 채무면제액이 있으면 5년이 지났든 10년 이내 거이든 10년이 지났든 모두 다 무엇할 수 있다? 결손금 보전에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원리를 따져보면 나 5년이 지난 2월 결손금 있어. 그럼 공제액은 더 못 받아요. 기간이 지났으니까. 근데 그 5년 지난 결손금에 2월 결손금에 요거랑 상계 정리하는 것처럼 세무조정해서 정리할 수 있다고요. 그걸 하시면 우린 사실상 세금이 더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본인들이 선택한 거죠. 그거를 다 가지고 회사의 플랜을 다 머릿속에 갖고 있는 분들은 이 회사가 어떤 구조에 어떤 돈들을 갖고 있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금년도 자산수중이익과 이 부분을 무엇했다? 충당해버린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수익금액에 잡히면 두 번 잡히는 거니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 경우는 불산입을 별도로 시켜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100% 세무조정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이거 가끔 회계처리 어떻게 하냐고 물어봐요. 회계처리에는 잡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건 세무조정에서 조정해서 무슨 뭐 소득세나 법인세 효과만 보는 거예요. 세금을 덜 내는 방법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제 규정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한다? 임의 선택이다.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할 일이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세무서가 우리한테 안 내주거나 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할 일. 자, 그리고 2020년도 소득으로 우리는 정리가 됐습니다. 자, 2020년도 소득이라는 건 전년도 수익금액이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회계 처리가 몇 년도로 넘어왔다? 전년도 소득 금액이었던 부분이 회계 처리는 2021년도에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벌써 전년도 수익 금액을 정리했던 걸 금년도에 또 잡아요? 그럼 똑같은 금액 두 번 잡는 거죠? 그런 게 2월 된 소득 금액이에요. 그럼 이 부분이 회계 처리 때문에 당기 손익 금액에 포함되어 있다면 불산입 해주셔야 되겠죠. 네, 이거를 2월 돼서 들어온 총수익 금액 또는 2월 돼서 들어온 필요경비라고 하거든요. 그럼 모두 다 회계 처리는 안 할 수는 없어요.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회계 처리는 하되 세무 조정에서 무엇해라? 불산입 처리해 주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생산된 제품 등 등을 타 제품 등의 원재료로 소비한 금액이 있었다라고 하시면 이 부분은 총수익 금액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고 하죠. 근데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 원가 쪽에 들어가서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요. 여러분 우리 일반적인 회사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무엇으로 처리했을까요?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회계 처리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부분은 무슨 계정이다? 부채 계정으로 정리하고 끝내야죠. 근데 나 이거 수익으로 처리했네? 이 얘기예요. 회계 처리 잘못하지 않았다면 이런 조정은 있을 리가 없죠, 여러분. 그죠? 그러면 우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있었다.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회계 처리할 때 공제가 가능해요 라고 하시면 우린 부가세 대급금입니다. 이렇게 회계 처리하셨겠죠, 여러분? 그쵸? 그러면 이거는 우리 자산으로 처리할 거잖아요. 그럼 비용 처리 안 했다라면 필요경비 불산입을 할 이유가 없죠, 여러분. 그래서 가끔은 회계 처리가 정산이면 정상적으로 처리를 잘했다라면 불산입의 행위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것도 지금 불산입하라는 얘기는 네가 수익으로 처리했으니까 빼라고, 너가 비용으로 처리했으니까 빼라고 이 얘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안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조정은 거의 없어요. 자, 그리고 개별 소비세 등의 수익 금액도 우리 총수익 금액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별 소비세는요, 부가가치세처럼
여러분들이 부담하는 세금이 아니라 누구한테 전가시키는 세금, 소비자한테 전가시키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소비자한테 받아서 갖고 있다가 내는 세금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부분도 무엇으로 정리하시면 될까요? 예수금의 성격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수익으로 처리하면 안 된다. 수익으로 처리하면 송수익금에 그대로 들어오니까요. 자, 국세 등의 과오납금 환급 이자. 자, 이건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형평성 고려 문제 때문에 들어옵니다. 자, 우리가 세금에 대한 신고를 제때 해야 됩니다. 우린 부가가치세를 배웠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부가가치세 가산세가 많다, 적다? 참 많다. 그쵸? 사업자 등록을 안 했다고 내고, 세금계산서 성실하지 않다고 내고, 학계표를 안 냈다고 내고, 명세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내고, 발급을 제대로 안 했다고 내고, 거기다가 신고가 성실하지 않으며 납부가 늦었다고 하며 영실 과세표준이 틀렸다, 뭐 등등등 많았잖아요. 그 모든 가산세가 우리 세법에서 인정이 되느냐? 여러분 이것도 위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회계적인 입장에서는 우리 무슨 부분? 개정 과목으로는 뭐로 쓰는 게 맞다? 세금과 공과로 쓰는 게 맞아요, 여러분. 세법에 지출 증빙이라든지 이런 요건에 가도 이건 세금과 공과가 맞아요. 국가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럼 세금과 공과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법을 위반했다는 거죠. 그쵸? 세금과 공과인데 너 이거 법을 위반한 거네. 그래서 법에 준수를 안 했네. 위반이네. 그러면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여러분.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세금과 공과라는 비용으로 처리했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는 인정을 안 하겠다고 하는 거고요. 그럼 무엇 하셔야 돼요? 불산입해 주셔야 되겠죠? 됐을까요, 여러분? 그쵸? 그러면 이게 뭐가 될까요? 우리 아직 필요경비 얘기 안 했지만 필요경비에 갔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아, 그거요. 필요경비로 인정이 안 돼요. 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필요경비 불산입이 되면 우리 소득은 더 늘을 거예요. 세금은 내시면 되는 거고요. 이해됐을까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돌려서 제가 국가한테 세금을 냈습니다. 세금을. 근데 국가가 얘기합니다. 야, 니네 이번에 냈던 거 세금 과오납했더라. 라고 얘기해요. 과오납. 여러분 오납은 잘못 냈다는 거죠? 근데 과하게 잘못된 거죠? 그러면 국가가 돌려줄 때 뭘 하더라? 이자 성격을 줘, 여러분. 우리 가산세 내는 것 중에 납부 지연 가산세가 있었죠, 여러분. 그것처럼 이자를 계산해서 줍니다. 그래서 그 이자가 나와요. 그걸 우리가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한다? 환급금. 그러니까 여러분 과음했던 거, 과오납했던 거 돌려받아야죠. 근데 그 환급금에 뭐가 붙어 나온다? 이자가 붙어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환급금 이자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나온 부분들. 그러면 요 이자는 어떻게 정리할 거냐? 아니 우리 가산세를 무엇했어요, 여러분? 필요경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 이자를 여러분들 회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면 이거 대부분 영업의 수익 처리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이자 들어온 걸 대변에 아주 당당하게 자비익이라고 회계 처리를 한 거죠. 그런데 그럼 얘는 수익으로 벌써 정리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당기순이익에 반영되어 있겠네요. 그럼 이제 뭘 해주셔야 돼요? 야, 이거는 억울하지 않냐? 내가 비록 과언합해서 돌려받는 것 때문에 이자가 들어온 거지만 나 지금 가산세 계산할 때 신고를 성실하지 않았더라면 납부지원 가산세를 냈는데 그래서 하루에 10,000분의 2.5의 가산세를 냈다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죠. 그게 연이 10%에 가까워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피디경비 인정을 안 해줬잖아요. 그럼 억울한 거죠. 그럼 얘랑 이거랑 형평성을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회계 처리한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못하지 않겠다. 수익이 수익 금액인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은 수익 금액으로 넣는다, 넣지 않는다? 넣지 말아라. 그래서 수익 금액 불산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과 형평성 고려 때문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런 걸 우리가 과오납금 환급 이자이다. 그리고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아니 지방소득세가 아니라 지방세 같은 경우는 환부이자라는 걸 아직도 쓰긴 해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환부이자, 환급금 이자 둘 다 같은 말입니다. 자, 그리고 자산에 대한 평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가증권 평가를 열심히 배우고 들었어요. 회계기준엔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열심히 평가했어요. 자, 세법은 그 평가를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이해되셨어요? 그게 임의평가예요. 그리고 그 평가를 인정하는 회사는 금융업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기업은 아예 평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내가 처음부터 평가를 안 하겠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회사에 입사하시면 외부 감사 받는 기업인지 외부 감사를 안 받는 기업인지 외부 감사 받는 기업이면 상장 비상장 관계없이 무조건 회계 기준에 의해서 회계 처리하시고 조정상이 필요하면 세무조정, 개인조정에서 잡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FM 회계 처리는 다 하실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중소기업은 안 하고 싶은 게 있어서 본인들이 생략하는 게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생략법을 배우시는 게 아니에요. 전체를 그릴 줄 아셔야 되고 거기서 넣고 빼고를 하시는 거예요. 중소기업은 본인들이 조정을 줄이고 싶으니까 안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외부 감사 받거나 상장사들은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원칙대로 무조건 합니다. 그래서 이 자산의 임의평가가 인정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나오는 부분. 그러면 임의평가 차익. 그럼 여러분 이거 뒤에 가면 무슨 얘기 나올까요? 임의평가 차손이 나오겠죠? 차익은 수익금액으로 인정이 안 되고 차손은 필요경비로 인정이 안 된다고 나오겠죠. 그리고 분명히 제가 규정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법인세, 소득세 인정이 안 된다.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나온 부분. 자, 그리고 재고자산 이외의 자산을 처분하면서 생긴 이익이 있었다. 그러면 고정자산 매각 이익이 있었겠네요. 자, 이 부분은 원래 안 들어오는 거라겠죠. 근데 누구는요? 복식보기 의무자는 고정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우리 인정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재고자산 이외의 자산의 처분이익은 원칙적으로는 안 들어오는 게 맞지만 복식보기 의무자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에 대해서는 들어와야 된다. 그리고 그 유형자산에 부동산은 빼시고 됐어요. 그렇게 갑니다. 자, 그리고 재고자산 이외의 자산을 처분했더니 손실이 생겼다? 그러면 이 부분은 필요경비 불산입 항목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반대로 자꾸 맞물려 가시면 돼요. 똑같은 용어들은. 그래서 총수익금의 불산입 항목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거를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어렵죠. 이러다가 머리가 터질 것 같지 않나요? 근데 외울 게 너무 많아요. 네,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실무자들이 일을 하다 보면 습관적으로 갖고 가는 게 있고요. 그 자주 안 나오는 건 대부분 다 세법을 찾아봐요. 네, 다 외우실 수는 없어요. 자, 필요경비 항목입니다. 자, 그럼 필요경비 항목도 수익금액 항목점 똑같이 얘기해야 되겠죠? 그럼 얘도 무슨 얘기요? 회계 처리 여부부터 확인해야죠. 자, 우리 회계 처리를 했느냐? 이건 비용의 입장이겠죠, 여러분? 비용. 자, 그래서 회계 처리를 하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필요경비 항목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세무 조정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나 회계 처리를 안 했네? 라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필요경비에 들어와야 되는데 회계 처리 안 했어요. 비용 처리가 안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 해야 된다? 산입 조정을 하셔야 되겠죠?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산입의 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가져갑니다. 그러면 우리 총수익 금액에 산입하는 1번이 뭐였어요, 여러분? 사업수익과 관련된 수익 금액이었어요. 그러면 우리 손익계산서의 매출액이 사업수익 금액이었겠죠? 그럼 매출액에 직접 대응되는 뭐가 있어요? 매출 원가. 그럼 여기도 매출 원가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판매한 상품이나 제품에 대한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매출 원가는 당연히 들어와야 한다. 그리고 그 매출 원가를 계산할 땐 매입과 관련된 애누리가 있거나 환출이 있거나 할인한 금액이 있으면 무엇한다? 빼야죠. 그러면 회계 처리가 잘 되어 있다라고 하면 문제될 거 없죠, 여러분. 이거는 총수익 금액처럼 똑같이 회계와 세법의 규정이 다 동일하거든요. 자, 그리고 판매한 상품과 제품에 대한 보관료, 포장비, 판매 장려금 등의 판매와 관련된 부대 비용이 있다. 이거 쉽게 생각하면 우리 판매비와 관리비의 판매비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그럼 이거 당연히 다 들어와야 되죠. 다만 우리 판매 장려금은 사전 약정 없이 지급한 것도 세법에서 모두 다 인정한다, 안 한다? 인정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건 부가세 때부터 유의사항 말씀드렸죠. 근데 저는 뭐라고 권장해 드렸어요? 저는 계약서 쓰는 거 권장한다. 깔끔하게 일하셔라. 그래서 그냥 계약서 쓰셔라. 그래서 당신이 우리가 이번에 지금 당신들이 사간 거에 몇 퍼센트 목표 달성을 해주면 또는 전월 대비 몇 퍼센트 달성을 해주면 우리가 장려금 얼마 지원할게 이런 식의 문구들이 지금 오고 가고 있다라면 계약서의 명기에서 딱 떨어지게끔 일하셔라 라고 말씀드렸죠. 전 계약서 쓰는 거 선호합니다. 깔끔한 게 좋아요, 여러분. 네, 세법에서 인정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그 부분. 그래서 우리 앞에서 무슨 부분이요? 판매 장려금을 주는 사람은 무엇 하시고? 비용 처리하시고요. 그 판매 장려금 받는 사람은 수입 처리하시라고 했잖아요. 그 얘기 똑같이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회사에 종업원이 있으면 급여 주세요, 안 주세요? 줘야죠, 여러분. 그렇죠? 그럼 종업원의 급여 당연히 필요경비에 들어옵니다. 다만 이 종업원의 급여 중에 누구는 들어올 수 없다? 대표이사는 뒤에 가면 뭐라고 써 있을 것이다. 대표이사의 무슨 부분? 급여는 무엇으로 들어올 수 없다? 필요경비에 못 들어온다고 배워요. 자, 필요경비에 못 들어온다는 대표이사의 급여는 급여라는 비용 처리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표이사는 사업소득자이면
자기의 재산이 돼버려요. 그래서 내 자산을 부풀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내 주머니 재산처럼 써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월급을 비용 처리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표자 급여는 절대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제외이고요. 그런데 여기에 예외를 항상 붙여요. 아, 근데 이 대표이사가 배우자도 있고 자녀도 있는데 그들도 회사에 출근을 해서요. 일을 합니다.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면 이분들은 월급 받아가야 되겠죠, 여러분? 그쵸?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건 우리 종업원의 급여로 필요용비 인정한다 안 한다? 당연히 인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거주자의 배우자나 부양가족이라 하더라도 사업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으로 보기 때문에 필요경비가 인정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사업용 자산에 대한 비용과 감가상각비가 있었다. 우리 당연히 인정해야죠, 여러분. 그래서 수선비도 들어갈 거고요. 관리비도 들어가고 유지비도 들어가고요. 임차료도 들어갑니다. 네, 여기 비용이라는 게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모두 다 들어간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뭐 여기 뭐 차량 유지비, 수선비 뭐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사업과 관련 있는 제세 공과금. 여기에 예외 규정 벌써 말씀드렸죠, 여러분. 과태료, 범칙금 이런 거 못 들어오겠죠. 근데 법의 위반이 아닌 제세 공과금은 다 들어와야 되겠죠. 자, 사업용 유형 고정자산 양도시의 장부가에 우리 아까 돈 받는 거를 전체 수익 금액이 넣었으니까 우리 장부 금액은 모두 다 필요용비 넣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순액으로 처리한 것만큼만 잡아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순액이란 건 뭘까요? 우리 처분한 금액과 장부가액 차액이 순액인 거죠. 그 순액만큼은 우리 잡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모르시는 분들은 회계 처리가 너무너무 이상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왜냐면 장부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내가 5천만 원 주고 샀던 자동차가 있었어요. 근데 감가상각을 4천까지 했대요. 그럼 장부금은 1천 남겨 있거든요. 근데 1천을 필요용비로 잡으라고 하는 얘기고, 이게 세법상에서 보면. 그리고 내가 그 1천만 원짜리, 장부가액 1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1,200만 원에 팔았대요. 그럼 1,200만 원은 수익금액으로 잡으라는 얘기거든요. 이해되셨을까요? 근데 회계 처리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1,200 마이너스 1,000만 원을 빼면 200만 원이 뭐가 되는 부분인 거예요?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잖아요. 그거로 잡았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요. 어차피 한쪽의 비용을 1,000만 원 잡고 한쪽의 이익을 1,200 잡고 그럼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주는 건 200이에요. 그래서 재고 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은 순액으로 처리했던 부분을 그대로 장부에 계상되어 있는 것만 들어온 것만 제대로 됐다면 200만 원만 반영됐으면 되는 거거든요. 당기순이익에. 그것만 되어 있다라면 별도로 조정 안 해요, 여러분. 근데 세법의 용어는 바꿔줄 의사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숨겨져 있는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세법에서는 뭐라고 얘기한다? 우리가 이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양도하면 양도금액은 총수익금액에 들어가야 되고 장부가액은 필요경비에 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누구요? 복식부기 의무자부터 해당되는 얘기죠. 그래서 간편정보 대상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자,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우리 퇴직급여, 우리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니까 회사가 퇴직금을 줘야죠, 여러분. 그러면 그 부분과 관련돼서 회사가 불입하는 돈들이 있었겠죠. 우리 DC나 DB에 대한 부분들이요. 그건 당연히 무엇으로 들어간다? 필요용비에 들어가야 되겠죠. 됐을까요? 그래서 나오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국민 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서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또는 부담금이 있다. 자, 그럼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우리 회사에서 사회보험 가입하죠. 그러면 근로자가 얼마요? 50%, 회사가 얼마? 50%. 또는 우리 산재보험 같은 경우는 회사가 100% 부담하기도 하죠. 그럼 그 부분이 필요경비에 들어오느냐? 당연하죠, 여러분. 그리고 근로자가 부담했던 부분이 있었다. 부담했던 부분이 있었다? 그럼 그 부분은 모두 다 근로소득세에 가시면 근로소득에 가면 뭐로 되어 있다? 비과세 소득으로 되어 있어요. 네, 비과세 소득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자, 단체 순수 보장성 보험, 단체 환급부 보장성 보험에 보험료가 있었다. 그러면 이 부분은 필요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다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위험에 대한 부분 때문에 우리 종업원을 대상으로 회사가 가입하는 보험이에요.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종업원 1인당 연 70만 원까지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과세에서 제외되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 비과세가 되는데요. 그 부분 초과된 부분이 있으면 근로소득의 과세 대상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런 얘기들은 근로소득 쪽에 가면 과세소득, 비과세소득 때 한 번 더 또 나오겠죠. 이게 이제 회사 입장에서 내는 돈들이 있다 보니까 필요경비가 되느냐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 이제 조심할 거 하나. 여러분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건 종업원들하고 관련된 얘기들이었어요. 근데 회사의 대표이사도 4대 보험과 관련된 보험료를 내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면 직장에서 내는 것도 있겠지만 대표이사 같은 경우는 지역가입자로 대부분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근로자 부분이 아니라 본인 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국민건강, 노인 장기요양법에 의한 직장 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부분. 이거 사실상 지역으로 들어오는 것도 다 똑같은 얘기가 되고요. 그러면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는 전액 필요경비 인정이 됩니다. 네, 그리고 옆에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포함한다고 제가 분명히 써드렸죠, 여러분. 네, 포함합니다. 자, 자산의 평가차손은 우리 앞에서 자산의 평가차익 인정이 안 된다고 했는데요. 그럼 자산의 평가차손도 안 돼야 되죠? 라고 하거든요. 안 되는 게 일단은 맞아요, 여러분. 근데 들어올 수 있는 게 있어요. 무슨 부분? 여러분들 회계에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라는 거 배우신 적 있어요, 없어요? 재고자산 감모 손실. 이 평가차손은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 모두 다 들어갑니다. 세법에서는 감모와 평가를 따로 구분 안 해요. 그래서 감모 손실, 평가 손실 모두 다 들어가거든요. 근데 재고자산 평가 이익은 없었어요, 여러분. 그쵸? 그런데 우리 재고자산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파손, 부패 등으로 인해서 재고자산 평가 차손이 발생하거나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고정자산 평가 차손이 발생했었다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겠다. 그럼 여러분 이거 말고는 다른 것도 인정하느냐고요? 아니요, 인정 안 해요. 자, 유가증권 평가 이익이 있으면 유가증권 평가 손실이 있었겠죠? 그런 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인정되는 게 이 부분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자, 대손금 못 받게 된 돈이죠, 여러분? 그럼 인정받아야죠. 다만 당신이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매출세액 중 대손세 공제를 받았다라면 그거는 들어오면 안 되겠죠. 근데 저희 대손세 공제 안 받았는데요. 받지 않은 건 포함시켜 주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판매 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받는 경우도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받는 건 벌써 끝났고요. 지급하는 경우 들어야 되겠네요. 그럼 판매 장려금을 우리 받는 사람은 총수익 금액에 포함시켜 주시면 되고 판매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람은 지금 이 내용인 거니까 필요 경비에 포함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회계 처리만 판매비와 관리비나 영업의 수익 뭐 이런 쪽으로 회계 처리했을 거예요. 그 처리만 제대로 돌았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매입한 상품이나 제품에 대해서 재해로 인해서 멸실된 것이 있었다라면 그 재해가 발생한 연도에 필요 경비로 산입한 경우 그 해당 원가도 인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게 대표적인 필요 경비 항목입니다. 그러면 필요 경비 불산입 항목도 봐야 되겠죠? 자, 필요 경비 불산입 항목을 봤더니 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와 농어촌 특별세는 필요 경비에 들어올 수 없다. 당연하겠죠. 우리 아까 환원 조치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리고 세금과 공과금 중에 벌금이나 과료나 과태료에 해당되는 부분들. 그리고 여기에 누구요? 가산세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가산세는 아래쪽에 써드렸죠.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있었다. 가산세 포함해서 자, 이거 인정 안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국세징수법 기타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있었다. 이것도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소득세부터요. 어디까지 조세에 관한이란 부분 여기까지 내용은 세금과 공과금 쪽에서 인정이 안 되는 항목 쪽에 있는 대표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회사에서 보는 게요. 범칙금들이에요. 또는 과태료. 자, 그리고 가사경비와 이에 관련된 경비. 자, 여러분 회사에 일을 하면서 집에서 쓰는 경비를 회사 거로 처리했대요. 개인사업자 이거 정말 많아요. 그래서 신용카드 경비 처리할 때 내역서를 갖고 와요. 근데 회사 거를 선별해보면 100건 중에 20건밖에 안 된대요. 20건 넘고 났더니 이분이 비용이 너무 모자라요. 그럼 이제 고민해요. 비용이 너무 부족한데요? 어떡하죠? 그래서 이제 대표한테 전화해야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근데 그분들 너무 당당합니다.
아, 제가 카드대금 영수증 드렸잖아요. 라고 해요. 영수증에는 이제 청구서겠죠, 여러분? 거기 있는 거 다 회사 거라고 주장해요. 근데 여러분, 미용실, 호텔, 무슨 인지 아시겠죠? 미용실은 누가 갔을까요? 네, 대표이사 부인이요. 대표이사 자녀요. 이거를 다 회사 카드처럼 긁어놓고 회사 거라고 주장하는 거죠. 누가 봐도 아니거든요. 이 불법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개인사업자 세무조사도 꽤 많이 합니다. 자,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나오면 제일 많이 걸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가사경비. 네, 그리고 또 하나 무슨 부분? 자, 우리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는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가 있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자, 왜냐하면 이 가지급금이라는 건 회사 돈을 대표이사가 꺼내갔다에 대한 의미라고 했어요. 우리가 회계 쪽에서는 대부분 출장간 여비만 주구장창 얘기하지만 우리 그래서 가지급금 수업 길었었거든요. 재무회계 수업할 때. 근데 현실에 가보시면 그렇지 않다. 대표이사가 자꾸 회사 돈을 야금야금 가져가는데 처리할 수가 없어서 가지급금 쌓아놓다가 정말 눈덩이가 된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가지급금이 개인사업자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앞에서 대표이사인 사장님은 월급을 가져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이분들은 급여 처리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대표이사도 먹고는 살아야죠. 대신에 이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대신에 회사 돈 너 꺼내가는 거 나 인정할게. 그래서 개인 회사에 대표이사가 돈 꺼내가는 건 가지급금이 아니라 인출금으로 회계 처리하라는 걸 배우고 들어오셨죠. 그럼 그 인출금을 처리했다가 결산할 때 누구랑 자본금과 무엇 하시면 돼요? 상계 처리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 초과 인출금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제가 재무상태표를 열었을 때 자산이 있고 부채가 있고 자본이 있겠죠. 근데 지금 회사에서 돈을 너무 많이 가져가서 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자본이 음수가 뜬 거예요. 손실이어서 음수가 뜬 게 아니고요. 회사 돈을 너무 많이 인출해 가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내가 사업하는데 넣었던 자본금은 500이었다. 우리 회사 첫 해라고 얘기할게요. 근데 회사에서 인출해 간 돈은 700이었다. 그럼 여러분 자본이 마이너스 20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인출을 너무 많이 해간 거예요. 그럼 이 상황이면 실제 회사의 돈도 지금 계속 다 꺼내다 써서 자본이 고갈이란 얘기거든요. 그런 걸 초과 인출금이라고 해요. 사실상 저는 이렇게 보여드렸지만 초과 인출금은 자산과 부채를 비교해서 그럼 자산이 100이면 부채가 지금 현재 70이었다. 그럼 자본이 30이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무슨 뭐 부채가 더 커지는 상황처럼 되거든요. 근데 부채가 왜 커졌니? 라고 물어봤더니 회사 돈을 너무 많이 가져간 거죠. 그리고 은행에서 계속 대출받아 쓴 거예요. 시기 생각하시면. 그런 상황이거든요. 대부분 따져보면. 그래서 저는 아예 직접적으로 이렇게 음수가 뜨는 현상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 걸 초과 인출금이라고 해요. 그래서 회사가 갖고 있는 자산과 회사가 갚아야 되는 부채하고 비교를 해요. 그런데 자산보다 부채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부채가 더 크면 자본은 마이너스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산이랑 부채를 비교했을 때 부채가 더 크다. 그러면 차액만큼은 회사 돈을 더 많이 가져가서 나타나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그게 초과 인출금이에요. 그럼 이거에 대한 페널티는 있어요. 가지급금 페널티는 없지만. 이해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면 부채가 더 크니까 돈을 어디서 당겨다 썼을 거라는 거죠. 그와 관련돼서 당연히 회사는 이자를 갚았을 거예요. 그 이자가 인정이 되느냐? 자, 회계는 이자 비용이라고 합니다. 세법은 그걸 지급 이자라고 합니다. 그 부분을 우리 비용으로 인정하겠다 안 하겠다? 아니요. 인정 안 합니다. 그런 걸 초과 인출금에 대한 지급 이자라고 얘기합니다. 개인 사업자들 개인 조정하실 때 이 검토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이거 안 하셨다가 뒤에 사단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꼭 확인합니다. 그 초과 인출금이 나오는 건 안 돼요, 여러분. 나와서는 안 되겠죠. 근데 가끔 이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돈을 막 빼서 쓰신 분들이 있어요. 막 대출 받으셔서 회사 업무에 쓰는 게 아니라 자기 집에 쓰고 있고 막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사단도 생기죠. 그래서 초과 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이 됩니다. 이건 이자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 못하겠다. 이런 표현이 되고요. 자, 고정자산에 대한 임의평가도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정자산 평가차손, 필요경비 불산입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개별소비세, 주세에 대해서요. 우리 반출필 미판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선 우리가 세금도 납부를 안 했을 것이니 이 부분도 필요경비로 산입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제품가액에 이 부분에 해당되는 세액이 가산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들은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거는 사실상 잘 얘기하진 않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무엇으로 처리한다?
우리 부가세 대급금 자산으로 처리해서 부가세 예수금, 부채와 상계 정리하고 끝낼 거예요. 근데 이거를 무엇으로? 우리 비용 처리에 따르면 문제가 되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필요경비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도 있죠, 여러분. 매입 쪽은요. 누구요? 매입세 불공제요. 접대, 비영업용 소형수용차, 유지, 임차. 그리고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 여러분, 간이과세자가 납부세액이 나왔다, 부가세. 그럼 제가 뭐로 회계 처리하라고 알려드렸죠? 부가세 때 세금과 공과금 처리한다고 했어요. 네, 그럼 법령으로도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매입세 불공제 부분과 그러니까 이 결론적으로 이거예요, 여러분.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할 때 54 불공이라는 사유를 배우신 적이 있잖아요. 그럼 이 54 불공 쓰시면 우리가 자산을 샀다 그럼 자산의 취득 원가가 되고 비용이 지출되었다 그럼 비용으로 전체 처리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인정해주겠다 이 얘기인 거죠. 그리고 간이과세자는 내가 내야 되는 납부세액에서 공세가 가능한 세액을 빼면 우리는 실제 뭐가 나올 것이다. 최종 납부 금액이 결정이 될 것이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우리 세금과 공과금으로 인정한다라고 부가세 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그 부분이 필요경비 인정이 돼야죠. 왜냐면 지금 개인 사업자 배우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필요경비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회사가 공장 건물을 짓고 있는데 은행에서 돈을 빌려왔다. 그러면 우리 재무회계 배울 때 뭐라고 배우셨다? 자본적 지출로 보는 거 배우신 적 있죠, 여러분? 그죠? 금융비용 무엇으로 가자? 차의 원가로 가자. 그러면 그 부분이 법인이든 개인이든 똑같이 적용이 돼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 비용을 처리하면 된다, 안 된다? 세법에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무엇으로 가셔야 된다? 취득, 원가로 갔어야 됩니다. 그럼 계정과목 뭐로 가면 될까요? 건설, 중인, 자산으로 가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상 회계는 예외였잖아요. 원칙적으로는 비용 처리하시고 예외적으로 우리 건설 중인 자산 처리였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세법은 반대예요, 여러분. 이자 비용 처리하는 게 안 돼요. 그리고 취득원가로 가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지금 차입금 중 건설 자금에 사용한 금액의 이자는 건설 중인 자산의 취득 원가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이자 비용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그리고 채권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한테 빌려온 이자가 있었다. 빌려온 돈이 있었고 거기에 이자가 나갔었다. 그럴 리가 있을까요, 여러분? 네, 세법에서는 채권자 불분명 차입금에 대한 이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거는 여러분 다른 얘기가 아니고요. 세무조사를 받거나 다른 사건이 터져서 조사하는 부분에 봤더니 황양숙한테 돈을 3억을 빌렸다고 얘기를 해요. 회사가. 근데 황양숙의 재산 상태를 조사해 봤더니 아니 얘는 지금 월세를 살고 있는 애예요. 도저히 3억을 빌려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그러면 남의 돈 가져다가 자기 돈처럼 한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실명거래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런 게 채권자 불분명 차입금 이자예요. 그러면 그 부분은 비용 인정이 안 돼요, 여러분. 그 페널티는 모두 다 회사가 집니다. 그래서 나오는 부분이에요. 설마야 누구한테 돈 빌린 거 몰라서 저걸 한다? 아, 우린 어두운 세계에서 돈 빌리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은 다 합법적인 세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역순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걸리는 사건을 생각을 해보시고 들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걸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법인들이 간혹 있고요. 개인 사업자는 그닥 많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업무와 관련 없는 경비요. 당연히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누구요?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차익과 관련된 이자가 있었더라면 그 또한 인정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보험료를 줬어요. 근데 그 보험료에 뭐가 들어가 있다? 선급 비용이 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결산할 때 차변의 선급 비용, 대변의 비용 정리해 주셨죠? 그 정리만 잘하고 들었다면 문제될 게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비용 중에 미리 준 비용이 있으면 이거 당연히 비용 인정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산만 잘하고 들으시면 이것 또한 문제가 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부분. 자, 그리고 대표자의 급여와 퇴직급여. 제가 안 된다고 했죠, 여러분. 그래서 대표이사가 무엇을 하시면 우리 지금 현재 회사에서 뭘 가지고 가시면 급여를 가지고 가시면 우리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인출금을 처리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급여는 실제 인출금 처리해 주시면 되시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 대표이사는 퇴직금 안 가져가요, 여러분. 법인하고 개인하고 다른 게 좀 많아요, 여러분. 법인하고 개인하고 다른 게 많아요. 지금 개인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개인은 퇴직금이 없어요. 그래서 회사가 문을 닫으면 경기가 어려워서 문을 닫았어요. 그럼 먹고 살기가 어렵더라. 그것 때문에 들어온 제도가 뭐다? 노란우산공제라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네, 우리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부분. 그래서 그거 저축처럼 가입해 놓으셨다가
우리 그런 일이 생기면 그 돈을 쓰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또 우리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 공제가 돼요. 그래서 나온 부분. 그래서 급여까지는 인출금 처리합니다. 퇴직금은 아예 못 가져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됐을까요? 그리고 우리 공동사업자 당연한 거죠. 네, 우리가 A하고 B하고 사업하고 있는데 A는 되고 B는 안 된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자, 재고자산 이외의 자산 처분 손실은 인정하지 않는다겠죠. 다만 복식부기 의무자가 우리 무슨 부분? 유형 고정자산에 대한 처분이 있었다라면 그건 인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 노란색 부분 계속 따라다녀요, 여러분. 계속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나 부분. 그리고 재고자산 이외의 자산에 대한 처분 손실이 필경비에 못 들어오면 처분 이익은 총수익금액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항상 같이 움직인다는 거.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 사업소득의 수입 시기 볼게요. 자, 수입 시기는 법령에 조금 내용이 길어요, 여러분. 근데 아주 간단하게 요약한 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회사가 상품이나 제품을 무엇하고 있다? 판매하고 있다. 자, 여기서 키워드는 판매예요. 그러면 상품을 무엇한 날? 인도한 날을 수입 시기로 보시라. 자, 그리고 상품 등 이외의 자산. 그러니까 여러분, 상품이나 제품은 재고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재고 자산을 팔았다라고 했을 때 인도한 부분이에요. 근데 재고 자산이 아닌 자산을 무엇하였다? 매매하였다. 그렇죠? 우리 유형고정 자산이 있잖아요, 여러분. 자, 그런 부분이었다면 뭐로 가셔라? 대금을 청산한 날로 간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 부동산이 들어온다는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긴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부동산은 우리 부동산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동산도 있기 때문에 부동산과 동산이 다 들어와야 될 거고요. 그래서 대금을 청산하는 갑니다. 자, 우리 시용 판매는 써보고 살게요라는 얘기죠. 그러면 물건을 가져간 사람이 뭘 해야 돼요? 나 살게요라는 구입의사 표시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회계에서 배운 거, 부가세에서 배운 거랑 거의 비슷하게 돌아갑니다. 자, 그리고 장기 할부 판매. 자, 장기 할부 판매 뭐로 가신다? 상품을 인도한 날로 갑니다. 근데 여기에 예외가 붙어요, 여러분. 네, 무슨 부분? 우리가 상품을 인도한 날로 가는데요. 예외적으로요. 회계 처리를 할 때 무슨 부분? 나 대금을 받기로 한 거로 가겠다라고 하면 그거 인정이 된다라는 예외 조항이 있긴 해요. 근데 원칙은 인도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예외가 붙어버리면 뒤에 붙는 살들이 있어요. 근데 장기 할부도 예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가를 받기로 한 날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위탁 판매는 수탁자가 물건을 팔아야 되겠죠. 그래서 수탁자가 무엇한 날, 판매한 날이 수입 시기가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제 노동을 제공해서 돈을 버는 건설업 등이 들어야 되겠죠. 용역 제공. 그래서 건설이나 제조, 기타 용역에 대한 제공이 있었다. 그리고 이 부분에는 도급공사와 예약 매출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의 제공을 무엇한 날? 완료한 날. 그럼 여러분 이 완료라고 하는 부분은 끝났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완료라는 건 완성한 시점으로 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건설에 대한 부분은 장단기를 구분하지 않고요. 진행률을 계산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부분 작업 진행률에 의한다는 얘기는 완료라는 완성 기준이 아니라 무슨 부분? 진행 기준으로 들어간다는 표현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예외도 또 있고요. 자, 무인 판매기에 의한 판매는 우리 판매기에서 현금을 무엇 하시면 된다? 빼온 날, 인취한 날이 됩니다. 이것도 부가세랑 똑같네요, 여러분. 자, 그리고 인적 용역에 대한 제공이 있었다라면 용역 대가를 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 중에 무슨 날이다? 빠른 날이요. 그러니까 두 개 중에 비교해서 빠른 날로 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체적으로 여러분 미리 받은 계약금이나 중도금이 있지 않다라면 용역 대가가 다 끝나주고 언제 돈을 준다 이런 경우가 더 많기는 합니다. 네, 그 날이 더 많기는 해요. 자, 그래서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 시기는 이렇게 간단한 요약표만 잠깐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업무를 하실 때는 조금 더 복잡한 얘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본문을 조금 봐버릇하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기는 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업소득에 대한 부분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